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속속 경제 오정근입니다. 이어서 정책 실물 금융 파트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정근의 속속 경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들려드리는 명품 시대죠. 정책 실물 금융 세계 경제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엊그제 2월 달 고용 동향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고용 사정이 12개월째 지금 취업자 증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마디로 고용 사정은 지금 뭐 그냥 말을 표현할 정도가 찾기 힘들 정도로 아주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좁아진 채용문에 구직을 아예 포기하는 구직 단념자, 그냥 쉬는 사람이 330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까지도 바닥이다. 그런 얘기가 아침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용어 등장했어요. 결포라고 그래요. 결혼 포기. 결포했어요. 우리는 결포했어요. 결혼을 포기하는 겁니다. 집값이 비쌌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이것이 지금 코로나 세대의 민낯을 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혼인이 21만 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자, 결포가 코로나도 있지만 결포가 큰 원인이다. 집값 오르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혼할 수 없는 거죠. 결포하다 보니까 만원을 하게 돼가지고 출산 포기, 출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결포와 출포라는 용어가 또 등장을 했어요. 정말 코로나 세대의 정말 어두운 단면을 나타내주는 용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당에서는 또 법인세를 더 걷어가지고 정리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이런 또 황당한 얘기를 또 하는 국회의원들이 등장했어요. 지금 법인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거든. 우리나라 법인세가 예컨대 조세에서 전체 조세 수입에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15.7%로 OECD 평균 10%보다 훨씬 높고 미국 4.1, 독일 5.6에 비해서는 3배나 높은 그런 상황이다. 법인세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죠. 35%, 최고 세율이 35%이니까요. 그런데도 세금을, 그래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안 하고 해외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2019년에 코로나가 있는 작년은 예외로 비교가 곤란하고 2019년을 보면은 거의 3,800개 기업이 해외로 나갔어요. 그 해외 투자액이 한 70조 원에 달했습니다. 10조 원이면 우리나라 전체 1년 설비 투자액이 150조이기 때문에 절반이 해외로 나와서 투자하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기업을 불러들여서 1년에 일본, 미국은 6, 700개씩 불러들이는 마당에 우리는 2019년에 3,500개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길 수 없어서 이제 결포, 출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또 법인세를 더 올려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는 기업들이 활성화돼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세금을 걷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뭐 이렇게 주는 그런 뭐 용돈 일자리, 이거 호응이 너무 없어서 지금 책정된 예산의 절반밖에 못 쓰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법인세율 1% 포인트를 올려가지고 이런 걸 하자는 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라고 하네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뭐 장경태 의원 개인 분이 아니고 최근에 정부 여당이 내놓는 법안들 보면은 도대체 이분들이 국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용해인이라고 하는 그 무슨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뭐 100조는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 차원이 100조라니 열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게 말이죠. 지금 뭐 기본소득이다 뭐다 하면서 100조는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만 하다가 아마 이런 국회의원들 지금 이제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추경이 20조가 넘었어서 지금 이것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100조는 써야 한다 그러면 아마 저라도 도무지 뭐 그냥 이거 뭐 국회의원 질문에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열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홍남기 부총리는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묻는데 화훼나 농촌관광 등 특별한 부분은 지원을 가능했지만 전 농가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게 또 뭐 그냥
맨피성 발언인지 지켜질 것인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홍남기 부총리가 뭘 말을 해가지고 지켜진 적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뭐 하는 듯 하다가 그만 또 그냥 수용하고 그렇게 넘어갔죠. 이 복지국가의 명암이라는 칼럼이 실렸는데 부의 창출 없는 복지는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한 채 도덕 해이만 만연해서 결국은 황금알을 낳는 고의를 죽이는 꼴이다. 최고의 복지는 현금 살포가 아닌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그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옛날식으로 재단하면 안 된다. 이제 글로벌 순으로 보고 대접해야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것이 구글이나 뭐 애플 이런 거와 경쟁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온갖 규제로 기업들을 못 살게고는 얼마 전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규제하는 기업을 형법상 규제하는 법안만 해도 한 2,200가지가 넘는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형법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CEO들은 형무소 담장을 걷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의 CEO 치고 감옥에 안 갔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 또 이제 반면에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서 낸드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낸드 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D령 가격 지수가 4만 선을 지금 넘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현실화되는데 삼성 반도체 미국에 있는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지금 한 달에 넘게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텍사스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은 주인데 그것이 지금 전기 공급이 안 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공장 한 달 넘게 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친중 종북 성격을 볼 때 반도체는 안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미국 의회에 제출된 인공지능 안보 보고서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이 반도체 부문에 관해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동맹을 맺한다고 하면서 지금 미국이 미국과 대만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동맹을 맺고 있고요. 한국을 소외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중국은 또 반도체 굴기를 외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한국 경제를 사실상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한국 반도체가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위기 징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도 지금 계속 총수가 구속되어 있으면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M&A를 앞으로도 한 3년은 첨단 기술업체를 M&A 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26년에 인수한 하마만 하더라도 6조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 정도의 규모의 돈이 들어가는 인수합병은 온화에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지금 위기 징후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반면에 세계에서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터리 쪽에서도 지금 유럽에서 탈코리아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이 난감한 그런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 최근에 한국의 배터리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융 쪽을 보면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조 원을 쌓아놓고 절반밖에 안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일경제가 조사한 거 보면 총 195조 원을 조성했는데 지평은 96조밖에 안 돼서 지평률이 49%밖에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40조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집행률이 1.5%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집행률이 가장 낮은 게 아마 전혀 집행이 안 된 데도 있군요. 개인 연체 채권 매입이라든지 이런 건 제로고요. 그 다음에 아마 기간산업안정기금이 40조 중에서 6천억밖에 집행이 안 됐다 이런 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집행이 저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기간산업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기간산업에만 지원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으로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 세금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기 때문에 약간의 금리를 높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약간 다른 기금보다 높게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이 다른 데서 자금을 최대한 조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라서 기업들이 다른 데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다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돈도 돈이지만 돈을 가져가서
물건을 생산하면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면 그게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를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져가면 소용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호텔이다 그러면 호텔이 지금 전국에 서울에 한 100개 정도 호텔이 매물로 나와 있어요. 관광객이 오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런 호텔에 돈을 지원을 준들 그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나중에 금융 비용만 증가하는 거죠. 지금 전부 기업들도 그런 거에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번 위기는 다른 때하고 가장 크게 다르게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가 동시에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 이게 금융 지원이 이렇게 망가져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은행 부실 채권 비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좀 또 아이러니인데 왜냐하면 역대 부실 채권 비율이 국내 은행 부실 채권 비율이 0.64%로 지난해 말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로나로 많은 기업들이 부실화되고 있는데도 부실 채권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계속 지금까지 만기 연장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해 주고 있는 금액 대출 규모가 한 130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서 정말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서 부실한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부실을 계속 이연시키면은 나중에 그것이 인제 현실화될 때 금융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1997년 위기도 바로 그런 금융 부실을 은폐하고 있다가 나중에 일어난 위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금융당국 얘기로는 대순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있다 얘기인데 얼마 전 다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쌓고 있는 대순충당금 규모가 외국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다. 지금 더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또 암노라고 해서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아 매크로 에코노믹 리서치 거시경제 연구소인데요. 아시안 플러스 3에 관한 거시경제를 연구하는 그런 인제 거시경제 연구소 아시아 거시경제 연구소 매크로 에코노믹 리서치 오피스인데 암노에서 한국 경기를 진단하기를 좀비 기업이 많아서 금융자산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그런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어 그런 가운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채도 올라가고 한국에도 계속 채권 이번에도 20조 추경하더라도 거의 10조 정도가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와 금융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좀 고런 부분이 좀 굉장히 금융 부실에 가계대출도 지금 1,700조고 기업 대출도 1,000조고 뭐 이런 상황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그 가계나 기업이 부실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야 앞으로 금융은 인제 빅테크 아까 그 네이버 같은 거만 얘기죠. 네이버는 완전히 테크 자이언트라고 얘기했지만 앞으로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이런 기업들이 금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도 아마존이 인제 이런 이커머스만 가지고 안 되고 이커머스를 하다가 이커머스에 수반되는 금융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존 뱅크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형 은행들도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소홀히 하면은 하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비대면 금융 시대는 디지털 컨택트. 이게 비대면 금융 시대 이 컨택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컨택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디지털로 어 이게 플랫폼을 가지고 접촉하는데 컨택트 포인트를 가장 오래 고객들이 머물러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캐피털 원이라는 어 인터넷 은행을 방문했는데 거기서는 고객들이 여러 가지 그 앱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 어느 앱이 고객들이 보면서 눈동자가 커지고 그다음에 또 오래 보고 있느냐 이걸 봐서 그 앱을 선정합니다. 그런 전략으로 인해서 컨택트를 오래 하도록 하는 전략을 통해서 캐피털 원은 캘리포니아에 점포 하나 없이 미국의 6대 은행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번에 인제 아스트라 백신 코로나 백신 문제인데요. 그저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0대 남성이 혈전 반응을 보여서 인제 두 번째 사례인데 당국이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유럽의약품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도 된다."라고 해서
한국은 지금 현재 상반기에 1200만 명을 접종하게 됐는데 그중에 77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유럽 식품 의약품청에서 맞아도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되다 그런 보수가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어제도 제가 어제 보도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맞고 그 부작용이 생긴 것을 이제 사망하는데 며칠간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걸 투명하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거 이것이 가장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다음 달이면 마스크를 벗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접종하다가는 집단 면역에 3년이나 걸리겠다 이런 분석이 정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전 국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집단 백신을 맞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109.8%. 그러니까 이제 보통 2번 맞아야 면역이 된다고 하니까 벌써 이스라엘은 109.8%나 맞았고요. 영국이 39%, 9%, 미국이 33% 이런 식으로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1.2%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너무 늦어져서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도 늦어지고 그러면 또 재정 지원을 또 많이 해야 되니까 재정 위기도 앞당겨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백신 확보에 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 제발 백신 확보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요금, 이 전기요금 문제인데 전기요금이 이번에 4월 달부터 한 3% 정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참 KDI 신임 원장의 소주성 실패자, 소주성을 주장해서 오늘 우리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있는 홍장표 박사가 신임 KDI 원장에 낙점됐다고 합니다.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그 문제점이라 중에 뭐가 문제냐 하면은 실패한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난리인데도 실패한 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소주성으로 대실패를 기록한 거. 이건 뭐 좀 나라가 완전히 다 지금 정말 난리를 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소주성을 하던 경기수석을 다시 소주성 특별위원장으로 하더니 이번에 KDI 원장으로 또 보낸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취임할 때 나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온 국민들이 난리를 피고 있고 일자리가 없고 경기가 파괴돼도 여러 가지 항상 다른 핑계를 댑니다. 코로나 핑계. 나는 잘하는데 코로나 핑계를 대고 뭐 국민들은 부동산 경제 실패로 세금 폭탄을 맞아도 그건 또 다른 이유를 들어댑니다. 전 정권이 잘못이다. 전 정권부터 이런 일이 온 적폐다. 뭐 부동산 투기가 발견될 적폐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뭐 그 개인은 제가 그분 홍장표 박사 개인에 대해서 내가 다른 생각이 없으면 다만 정책을 실패한 사람을 또 국가 정책을 중요한 정책을 연구하고 입안하는 국책연구원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이 정부의 그 후한무치라고 할까요? 이런 걸 다시 한 번 더 입증해 주는 케이스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미에 제가 간단히 소개 올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